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어제 시장, 양시장이 정말 레벨업을 잘 해줬잖아요. 이 코스피, 코스닥 큰 폭으로 올라서 마감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은 그래도 괜찮은 조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율이 다시금 좀 올라왔습니다. 1,451원, 외국인 팔자는 지속되고 있고, 그걸 개인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 그런 종목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 때문에 막아주고 있는 느낌 이렇게 듭니다. 오늘도 크게 상승 추세에 벗어나지 않고 잘 가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있는 요인은 또 잘 알고 봐야지 우리가 다음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 조목조목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AMD가 AI 가속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간의 주가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8%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적은 좋았거든요. 4분기 호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쉽게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놨는데 게다가 1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치 있잖아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거 좀 웃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왜 8%나 급락했나 이런 원인을 잘 보니까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앞으로 AMD가 수익을 잘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게 좀 명확한 답이 아닐까 싶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AI 대응을 위한 운영 비용 이런 부분 지출이 있었는데 그게 1년 사이 42%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대규모 생산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시장은 호실적을 내더라도 앞으로 수익 모델이 정확한지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모저모를 잘 따지기 시작했다. 결국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AI 기업은 결국 돈을 잘 버는 것인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소프트웨어가 흔들리니까 클라우드에 영향을 미쳤고 이게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친 연쇄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ETF 같은 경우에는 연중 20% 떨어지면서 사실 나스닥 지수를 하락한 그런 주도 요인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생성형 AI 기업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기업이 AI2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이런 툴, 이런 부분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사업 모델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생성형 AI 기업들이 이런 모델을 개발해내면 앞으로 구독하고 혹은 또 자체 개발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쓰게 된다면 이런 필요성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인투이티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개인이나 중소기업들, 금융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체 툴,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의 역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클라우드는 왜 반응했을까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의 또 핵심 고객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기업들인데 만에 하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 여기에서 이제 돈을 못 벌면 클라우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업들은 당연히 심심치 않는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기업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반도체 칩을 주문은 할지 미리 주문을 할지 그런 걸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또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칩 주문이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다는 거 일부분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 오픈 AI와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마찰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어쨌든 보면 알고리즘 효과 때문에 그런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가의 AI 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까지 형성된 밸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밤 뉴욕 시장 이런 게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클라우드 흔들렸고 이게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월마트는 올랐거든요. 이 월마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잘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업체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선 기업을 토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AI 에이전트. 요거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수익성에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결국 돈을 버는 기업들은 쭉 가는 거고 돈을 왠지 못 벌 것 같고 경쟁력이 후퇴될 것 같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투자자들이 멀리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예전에 기대로 다 같이 올랐다면 이제는 절대 아니다. 실적 중심 이런 부분 중요하고 AI를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 중요한 뉴욕 시장의 핵심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떨어졌던 이 수페타시스가 오늘 고개를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하나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 고객사내 점유율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동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진 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괜찮다. 견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효자가 될 텐데 다중적층이라고 해서 MLB 이거 이제 기판이잖아요. 다중적층 MLB 이런 부분이 양상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부분 긍정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고수익이 날 수 있는 제품이니까 판매 단가 상승에 따른 실적 이런 부분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도 써놨는데 공정부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거의 2.5배 수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품 질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특징적이고요. 워낙 이제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다 보니까 증설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물량 확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추가적으로 실적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증권사의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3단계로 캐펙스 확장 구도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미 1단계 대구 5공장 증설은 마무리 단계 됐습니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차근차근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나증권에서 재차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영업이익단의 수치 여기다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이고 앞으로 실적 전망 더해서 AI 시대의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누가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이런 싸움이니까 저희가 잘 판단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8분인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조금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5,300선을 3거래일 만에 돌파하는 데 성공해줬는데요. 다만 5,30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고 있고 나머지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받쳐주면서 계속해서 5,3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9%에서 10%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해줬죠. 삼성전자는 11% 넘게 튀어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AMD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의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조금 이 시장의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반도체 투심을 좀 악화시켰습니다. 또 미국에서 기술주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왔고요. 삼성전자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2%가량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가량 빠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나머지 업종들이 좀 받쳐주면서 시장을 5,300선 위로 올려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한화 큐셀에 ESS 배터리용
ESS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주목을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2.24%가량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함께 오르면서 4%가량 상승.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함께 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단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 원전 섹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4%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공사도 8% 넘게 상승 중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지금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었죠. 이에 따라 미국으로 지금 방미길에 오른 정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미국 러트릭 상무부 장관과 한 회담에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 미국에 원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오늘 알려지면서 원전주가 함께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의 원전 건설 능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 특히 팀코리아로 묶인 한국 원전 건설 능력을 가진 업종,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마스가도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오션, HL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전반적으로 강세고요. 삼성중공업 2%대 상승, 하나오션은 1%가량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데 증권업종이 어제 이어 오늘도 강세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또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1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미래에셋증권이 0.7%가량 상승 중이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 오름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증권업종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업종도 좋은데요. SK스퀘어가 2%가량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는 떨어지지만 SK스퀘어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전반적으로 이 은행업종 그리고 보험업종까지 상승 중입니다.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5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자사중 배당 기대감이 높은 관련된 종목들 단으로 시세가 붙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오랜만에 시세 내주는데요. 현대자동차 2.75%가량 상승, 기아도 1%가량 오름습니다.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4%가량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5% 넘게 오름세입니다. 오늘 금과 은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금 가격은 6%가량 상승, 은 가격도 10%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러한 광물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고려아연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구리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돼서도 또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의 전략적 자원 히토류에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뉴스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붙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한미약품도 9%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좀 오늘은 반도체보다는 나머지 업종들, 종목들로 매수세가 좀 퍼지면서 개별적인 호재성 뉴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3중작용 비만 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임상 2상이 계속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9%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빠르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일단 전반적으로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좀 테마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부 T&D나 하림지주 같은 이 토지 자산주 위주로 급등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림지주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삼표시멘트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성수동의 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서부 T&D도 마찬가지로 5%가량 오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토지 자산 주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주가 코스피 시장에서 날아오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기술이 4.9%가량 상승, BHI도 6% 넘게 오르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원전주 그리고 토지 자산주가 주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튀어올랐는데 오름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에코프로 3%가량 오름세, 에코프로 BM은 1.6%가량 오르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도 5.62%가량
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 서진 글로벌이 ESS 배터리를 공급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에 11%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5% 상승으로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삼천당제약과 케어젠 그리고 이 D&D 파마텍 같은 비만 치료제 단도 오늘 시장의 주목을 좀 크게 받으면서 삼천당제약은 5.67%가량 상승, 케어젠은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실리콘2에 대해서 이 고객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는 좀 이르다라는 KB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좀 하락을 멈추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은 쉬어가는데요. 지수는 그래도 나머지 업종들이 받쳐주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5,300선을 3거래일 만에 재회복에 성공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304포인트 지나가면서 5,3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3%가량 상승 중이고요. 전장에 무려 300포인트 넘게 올려내면서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4%가량 상승 1,149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빠졌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수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6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도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사들이고 있고 약 2천억가량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을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만 5천억 넘게 매물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양시장을 좀 팔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오름에 따라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200억가량 코스닥 시장 팝니다. 개인도 5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 양시장에 들어옵니다. 900억가량 코스닥 시장 담아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HBM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자산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그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예요. HBM 처음부터 기본 구조나 개념을 창안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20년 전부터 HBM에 대한 관련 기술을 설계해 오셨고 2010년대부터 이제 HBM 기술 관련해서 상용화 그런 부분도 설계를 도맡아 하셨고요. 지금은 뭐 HBM4뿐만 아니라 그 차세대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HBM의 정말 아버지다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제 HBM 말고요. HBF라고 해서 전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에서 다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머니코드에서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메모리 중심의 AI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HBF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HBF는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플래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HBM을 아실 거예요, 많이. 여러 가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쭉 쌓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GPU에 탑재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HBM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럼 HBF는 무엇일까? 여기 이제 플래시 하나가 들어간다고 이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휘발성 메모리 우리가 낸드 플래시라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 아시는 낸드가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쭉 쌓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BF는 낸드를 수직으로 쭉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HBM은 속도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BF는 저장 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느낌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F의 최대 장점은 용량, 저장 용량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HBM 대비해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10배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서버에 탑재가 되는 핵심 부품 이런 느낌이 있고요. 내년 상용화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10년 후에 HBM 시장을 추월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HBM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 기업들이 HBF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우리는 그럼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HBF로도 전환을 해야겠구나. 같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고요. 2038년부터 수요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하니까 뒤집을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효자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우 교수님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차세대 낸드 HBF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심 AI 메모리를 주목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HBM에 대한 비용, 그래서 우리가 왜 저장할 때 비싼 HBM에는 못 하잖아요. 그런 저장 용량을 극대화한 HBF 이런 부분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비용이나 용량 문제를 모두 HBM 쪽에서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데이터량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AI 추론으로 넘어갔고 문자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인터페이스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샌디스크와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요. SK하이닉스는 발빠르게 내년 이것을 양산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곳도 작년 7월에 이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사, 엔비디아, AMD, 구글 있겠는데 그런 잠재적인 고객사와도 접촉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김정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HBM에 이어서 HBF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나라가 잘 해내야 된다. 이거를 잘 해내야지 AI 시대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HBM뿐만 아니라 HBF 역시 여러분 잘 보셔야겠습니다. JP모건에서 앞서서 이제 낸드를 수직적층으로 쭉 올려서 저장 용량을 확대하는 게 HBF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낸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붙여봤습니다. 낸드의 재발견, 향후 12개월 내 최대로 상승할 수 있는 변수가 낸드가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요. 올해 말부터 B2B, 기업과 기업, B2C, 기업과 소비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메모리의 총 시장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폭 JP모건에서 올려잡았습니다. 42에서 48%까지 대폭 상향했고 내년까지 시장 규모도 적어놨고요. 작년 4분기에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향후 50% 이상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이렇게 보면은 단연간 업사이클 진입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공급자 역시 우위의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탄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기업들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낸드의 흐름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머니코드에서 발빠르게 구글에서 프로젝트 진위를 공개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복기를 해보면 프로젝트 진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제시만 하면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3D, 가상현실을 구현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글 하면 제미나이 3 중요하잖아요. 거기 LLM 기술과 더불어서 이미지 생성하는 나노 바나나 프로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프로젝트 진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딱 발표하고 글로벌리 AI 에이전트, 콘텐츠 게임 이런 부분에서 경쟁사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글로벌 게임 엔진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나 콘텐츠 게임 개발 이런 부분이 활용 가능하다라고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구글 프로젝트 진위는 사실상 게임사들의 적수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술 성숙도 적용 범위 제한적. 굉장히 어렵지만 그 게임사에서 그 게임을 개발할 때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프로젝트 진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게임을 개발할 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제품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이후에 아트 제작 들어가고요. 이걸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요. 세계관 아시죠?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시한 이후에 라이브 운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MMORPG 게임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접속해서 이제 그거를 게임하시는 분들, 그런 장르, 동시 접속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가 동시에 운영 노하우나 그리고 중요한 게 장기 라이브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굉장히 성숙한 과정으로 유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 삐끗한다면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첫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성숙도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유저 수용성, 그러니까 게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과연 이 AI 플랫폼이 얻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요. 일단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들이 유명할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IP,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계관, 스타 프로듀서, 개발진의 팬덤, 이런 부분이 잘 어우러져야지 흥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흥행 변수라고 합니다. 아트, 연출,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운드, 이게 모두 다 잘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완성도가 높아야지 유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정성을 엄청 쏟아야지 유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정말 편의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성의가 부족한 그런 게임을 맞닥뜨렸을 때 유저들은 과감히 버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넥슨, 스마일게이트,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예들이 있었다. 실제 사례로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퀀틱 파운드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게임 관련해서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작년 말에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0명 좀 안 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AI를 활용한 게임 어떻습니다라고 물어보니까 85%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싫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46%였다고 하던데, 이게 1년 만에 85%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대신증권에서 얘기하는 건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창작 영역은 AI가 건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트, 음악, 스토리, 그리고 대사 생성하는 거, 이런 부분은 AI가 할 수가 없고 지금 유저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부감이 크다는 거고요. 다만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게임 동작에 대한 난이도, 이런 부분은 AI,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AI 같은 경우에 접목이 됐을 때 예술 창작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게임 어떻게 보면 효율을 개발을 하는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조 수단, 이런 부분까지는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구글 프로젝트 진이 공개되었어도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 심리가 너무 떨어지는 거, 이거는 불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구글 프로젝트 진이 나오면서 중국, 미국, 일본 게임 업체들 이틀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 굉장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AI가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침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CLSA에서 K조선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해군 함정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방산하고 조선하고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확대되고 향후 2년간 마진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17만 1,0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목표 주가 84만 7,000원 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자회사의 높은 마진율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여기는 중요한 게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59만 2,000원 목표가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3만 7,000원인데요. 여기는 LNG, FLNG에 대한 그런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파악해서 이 목표가 좀 확인해 보시라고 준비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HSBC가 K 음식료 관련주에 대해서 여기 이제 분홍색은 매수, 파랑색은 매도 되겠습니다. 뭘 사고 뭘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그걸 좀 가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KTNG와 오리온이 긍정적인 거죠. 근데 KTNG가 지금 한 16만 원일걸요. 그 목표 주가 거의 다 온 거고 오리온 이런 부분에서 여기 좀 1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KTNG는 해외 담배 수출 모멘텀이 있어서 영업이익 전망치 이게 작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13%까지 상향했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소폭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매출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인도 시장 성장 잠재력도 있다라는 부분 언급했습니다. 목표 주가 올린 그런데 KTNG는 현재 주가 좀 비슷하니까 이 부분만 좀 이 부분만 좀 가려보시고요. CJ제일제당과 농심, 삼양식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다 낮췄거든요. 그리고 낮춘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친절하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뭘 버리고 뭘 살지 선택 기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K화학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도 뭘 버리고 뭘 사야 될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골드만삭스의 분석이었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LG화학인데 45만 원 목표가 그리고 금호석유가 목표가 18만 원입니다.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 유가가 하락하면서 아시아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를 기반으로 한 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했고 매도는 롯데케미칼과 하나솔루션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서 스프레드 제품에다가 이제 원가 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가격 회복이 좀 회의적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에틸렌 과잉이 지속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수요 전망이 부진하니까 이런 부분은 딱 들어봐도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LG화학과 금호서육단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시했으니까 골드만삭스의 흐름들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더 올라가네요. 5,300선 위로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시장에서 수익을 잘 창출해야 될 텐데 김태훈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이난희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네. 앵커님 있잖아요. 시장의 네. 악재 중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그 시장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고 제일 악재는 불확실성 같습니다. 네, 네, 정답인가요? 불확실성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은 네. 이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떠냐면은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이 더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좋기는 하지만,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조정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과 이틀 전에 시장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5%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악재가 있을 때 돌발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인데 뚜렷한 악재라기보다는 뭐 워시 악재, 그죠? 연준 의장과 관련돼 있는 그거는 뭐 악재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근데 그걸 빌미로 주가를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락을.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야, 이거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바로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주가를 또 그대로 그 자리에 올려놨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지금 어떤 현상으로 보시면 됐느냐면은 이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하루에 뭐 1억 계좌가 움직이고, 그죠? 지금 하루에 3만 개 계좌가 신설되고, 뭐, 그죠? 뭐, 개인들 최초로 순매수가 5조를 돌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쥐락펴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오늘 어제 미국 시장에 반도체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지만은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장을 또 돌려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돌려 세워주고 있는데 그 시장이 조정을 보는 그 틈새를 또 누가 오늘 치고 들어왔느냐면은 원전이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제의 월요일 날 그런 어떤 큰 폭의 하락을 맞고 난 이후에는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와도 그죠? 일부는 조정을 보고 일부는 또 새로운 섹터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견인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종목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 10개에서 한 18개 정도 됩니다. 지금 대기업 위주로 해서 삼성, 그죠? 현대, 뭐 SK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그룹들 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테마가 뭐냐면 로봇이거든요. 지금 보면 코스닥 시장의 그 바이오 종목들이 뒤를 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한 방 맞았고, 에이벨 바이오도 한 방 맞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가치를 따지면은 지금 뭐 70만 원, 80만 원 정말 참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은 시총이 세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그런 뒷받침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시장에 판은 지금 깔려 있고 지금 이제 5,000포인트까지 오니까 또 7,000포인트까지 가는 거는 무난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 시총도 주가가 2,000포인트였을 때는 2,000조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시총이 현재 5,000조를 넘어서는 이런 어떤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한번 달궈진 이 시장은 한 번에 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내가 그때 SK 하이닉스를 샀더라면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이 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전체 시장을 읽어보시면서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지만 요 지금 원전 관련한 섹터들이 움직인다면 내일은 그죠? 여러분들께서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등을 줄 것인가. 그런 틈새에서 그러면 이 반도체 지금 시장을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렇다면 걔들이 못 움직이면 오늘 현대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움직일 건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어제 뭐 재건 관련한 종목들도 좀 나오고 지금 가장 이제 좀 두드러지게 좀 움직이는 것들이 로봇과 원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시소를 찾는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이난희 파트너님이 계셔서 시장 불확실성을 잘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수익 전략, 시장이 잘 갈 때 내 수익도 잘 갈 수 있는 전략, 기본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전해드립니다. 잠시만요.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 매도세 속에 하락 마감했지만 인텔은 AI 전략 재정비 기대에 상승했다.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84%, 1.43% 떨어지며 고점 부담을 드러냈다. AI 관련 불안이 시장을 흔들었다. 엔트로픽이 법률 데이터 분석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도구를 공개하자 기존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 기업 주가가 급락하며 기술주 전반의 매도 압력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인텔은 AI, GPU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수석 아키텍트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0.9% 상승 마감했다. 리프탄 CEO는 GPU 설계를 이끌 핵심 인재를 데려왔다며 AI 사업 재정비 의지를 강조했다. 중동 긴장으로 유가는 급등했고 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지수는 밀렸지만 금융 경기 민감주가 오르며 시장은 기술주 독주에서 순환매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조목조목 잘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마켓나우 2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반도체 부분인데요.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사실은 밤에 미국 나스닥이 흔들리면서 나스닥 백이 흔들리면서 걱정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요. 뭐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다. 네. 사실 어제 올라간 거 보면은 삼성전자가 12% 이상 올라가는 건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만큼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오늘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한 예로 미국의 샌디스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샌디스크가 작년 2월경에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리해서 상장돼 갖고 1년이 채 안 됐죠. 1년째 다 돼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1,70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8배나 올랐는데 1,700%. 예. 네. 올해 연초 이후에도 200%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걸 뭐가 말해주냐? 실적이 말해줍니다. 네. 결국 계속 그러니까 예상 이익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끊임없이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금 뭐 국내든 해외든 지금 그 소위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그 소위 이익 추정치를 지속적으로 우상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AI 생태계 안에서 여러 많은 잡음들이 있긴 하지만 당장 이익을 꾸준히 잘 내는 그것도 폭발적으로 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위 리워드라고 하죠. 네. 소위 그 주가 상승으로 보상을 시장이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예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혹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하실까? 혹시 최근에 아마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를 바꿔보시거나 또는 소위 메모리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메모리를 좀 더 늘려보려고 하셨던 분들 포기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온 것을 확인들 하실 겁니다. 가격 때문에? 예, 메모리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네. 통상은 당연히 이제 소위 가장 최신 메모리 가격이 이전 직접 메모리보다는 상승률도나 가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엔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DDR5가 최신이고 DDR4가 한 3년 전 그 이전 모델인데 지금 보시면은 가격 증가율 스팟 프라이스라고 그러죠. 보통 그냥 시장에서 그때그때 매일 바뀌는 그 가격이 하나 있고 고정 거래가가 있습니다. 컨트랙 가격이 있는데 지금 파란색 선이 왼쪽이 DDR5 최신, 그다음에 오른쪽이 구형 DDR4인데 지금 둘 다 올라간 건 엄청나게 네네. 지금 올라간 건 보실 수 있는데 증가율이 좀 작게 보여서 안 보일 텐데요. 최신이 680% 올랐고요. 저것도 정말 예. 근데 DDR4는 1,800%. 저거의 3배. 네. 이전 모델인데도.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DDR5가 품기가 나니까 DDR4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또 생산을 덜하다 보니까 여기는 네. 더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사는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근데 저 아래쪽에 실제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건 저 아래쪽이죠. 소위 네. 고정 거래가. 왼쪽은 한 40% 좀 못 올랐고 우측에는 그 DDR4는 130% 올랐거든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올릴 수 있는 룸이
엄청 높다. 그래서 지금도 1, 4분기에 벌써 삼성전자는 저걸 100% 들어 올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메모리 소위 쇼티지 이 자체가 저것만 놓고 봐도 상당히 오래 가겠구나. 이게 지금 내년까지도 보장 누가 언제 이것이 끝날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어제 마이크로는 많이 빠져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냐 놓고 보고요. 또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젠슨 황이 대만을 뻔질나게 방문합니다. 예. 분기에 한 번 정도 다 TSMC. TSMC 네, 때문이죠. 왜 젠슨 왕이 작년 그 가을 왜 와가지고 치맥 해동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만큼 지금 이쪽이 아쉽고 모자라다는 걸 예증해주는 반증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최근 들어 이런 가끔 한번 들어가서 이제 이런 그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런 게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가격 상승이 어쨌든 품절, 품기 이런 거 이제 되는 것들은 다 명품이니까 결국 메모리 시대 결국 명품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정말 어제 11% 급등하고 오늘 별로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6만 원, SK하이닉스 89만 원.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그 목표가 밴드까지 가는 날을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아빠가 줘, 엄마가 줘 맨날 이제 그 얘기들 하죠. 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냐 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들고 갈 거냐의 이슈에서 보통은 우리가 누가 더 올라갈지에 자신이 없다면 그럴 땐 제일 좋은 게 우리 그 소위 짜장면 짬뽕 반반씩 있는 거 우리가 반반 메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냥 반반씩 들고 가면은 제일 마음 편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한쪽으로 굳이 몰고 싶다 그러면 저라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겠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놓고 두 번째로는 이게 메모리 쪽도 여전히 강세지만 파운더리 쪽이 올라오는 것. SK하이닉스가 못 갖고 있는 파운더리가 있는데 아까 TSMC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젠슨 왕이 아쉬워할 만큼 전 세계가 파운더리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쪽이 지금 꽉 차 있으면 그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더리에 분명 수혜가 오고 있고 실제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문이. 네. 그와 관련된 요인이 뒤로 갈수록 좀 더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둘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아빠가 가져와 엄마가 가져와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던 부분까지 잘 해낸다고 하면 전체 가족이 화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편안하게 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시장이 좀 출렁였던 게 사실 미국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차기 연준 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픽한 케빈 워시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 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제한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결론은 그러니까 케빈 워시의 의문의 일패. 무슨 말이면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사실은 그냥 지명을 당했는데 네. 예, 그런데 모든 갑자기 시장 빠지고 변동성 커진 거를 다 워시 탓으로 좀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그 케빈 워시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 매파의 소위 옷을 입고 있는 친 트럼프 의장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픽했겠죠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예. 이게 결국은 상당히 실용주의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워시가 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 큰 변동이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근데 다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워시라는 캐릭터 때문이 아니고 신임 연준 의장이 뭐 매년이거든 뭐 2, 3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제일 밑이 파월이고 저희 위가 지금 7명까지 7번째 전 아서번스라는 닉슨 시절까지로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70년부터 지금까지 50여 년간 7번 이제 8번째 새 연준 의장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전 세계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그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연준 의장들이 들어왔을 때 채권 시장을 어떻게 반응했고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네. 그것에 이제 통계가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을 텐데
보시면 한마디로 연준, 신임, 소위 우리 신참들 들어오면은 뺑뺑이도 돌리고 좀 괴롭히잖아요. 텃세. 예.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시장에서 신임 연준 의장을 약간 길들이기, 뭐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좀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채권 시장에서는 지명되자마자 3개월 동안 예외 없이 금리가 늘 올라갔었다. 아, 그래요? 예, 예외 원래 없이. 왜냐하면은 보통 연준 의장은 통상 그 대통령이 비둘기파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명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그 3개월 동안 금리를 항상 더 끌어올렸었다는 게 그 첫 번째 중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 우책. 우리가 이제 주식에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136 12개월 임기를 시작하고 136 12개월 동안 그 기간 안에 최고점에서 중간에 얼마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최대 낙폭 그걸로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저점 찍고 이제 다시 늘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 낙폭이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한 1년 사이에 거의 18%까지도 중간에 조정이 나타났었다.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연준 의장은 그 자기를 지명해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시장에 엄청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대로 잘 안 되고 시장은 자기만의 논리에 의해서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부는 중간 선거 앞두고 있고 친트럼프적인 연준 의장이 있으니까 임명되고 나면은 금리 빠르게 내리면서 시장이 무조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 과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투자자분들 항상 모든 변동성은 요즘에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얼마든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과거의 통계치를 유념하시고 국내 투자하실 때도 꼭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번외로 또 이런 이슈도 주목되더라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만두면 5월에 그 뭐랄까 이사를 유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가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갔을 수도 있는데 괜히 계속 건드리니까 계속 거기 있어줘야 하는 시장의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예. 잘못 건드린 거죠. 사실은 미국 법무부가 네네. 쓸데없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그런 느낌. 예. 예, 그런 셈인데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안 물러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를 해서 더 걱정은 5월 달에 워시가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조차도 아직은 당장 불투명한데 한 3개월 남아서 가능성은 높다 보는데 지금 트럼프하고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하고 지금 완전 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원의원이 올해까지만 나는 의원하고 이제 그만할래 얘기했기 때문에 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도 안 무서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저는 굳이 이사로 안 남을 것 같아요. 파월이. 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걸 끝까지 끌고 간다. 압력용으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있을 것 같아요. 이사로 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트럼프의 계획, 원대한 큰 빅피처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자를 알아봐야 되고 잠자는 사자는 코털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좀 의미 있는 게 이게 증권인데 우리 금융지주 시총을 추월했습니다. 이 의미는 증권주가요. 시중은행을 따라잡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쪽은 뭐 파티 분위기가 아닐까 지금. 시가총액이 네. 어쨌든 우리나라 뭐 5대 대형 은행의 하나를 따라잡았으니까 큰 사건은 큰 사건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 일단 벌어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수익률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증권 업종 지수. 이제 미래에셋도 중요하지만 남들 다 같이 움직이니까 네. 보면은 미래에셋의 업종 그러니까 그 증권과 은행의 업종 수익률을 놓고 보면 1년간 증권은 딱 2배가 났고 은행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 50%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 보면 조금 더 좀 격차가 있죠. 증권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화랑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증권사들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대형화가 엄청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지금 자본 총계가 13조가 넘는 초대형이 됐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 우리 금융지주도는 더 크죠. 35조 뭐 이렇게 되니까. 하지만 소위 돈을 버는 소위 어닝 파워는
증권사들이 훨씬 더 낮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기업 금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은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이런 증권 분야하고 은행이 합쳐져 있는 JP 모건 체이스가 제일 큰 회사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타나긴 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은행은 상당히 부동산에 치우쳐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이 증권은 기업 금융에 열려 있으면서 GDP 성장률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러한 소위 격차 벌어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다만 근데 최근에 증권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 예전부터 증권주 보라 할 때 증권주 볼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의미 있는 기록을 좀 남긴 미래에셋 증권이라서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프리미엄으로 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자사주소가 3차 상법 개정안 원래는 내일 처리 예정이었는데 더 연기가 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월 말에서 한 3월 초까지는 처리하겠다는 이거 계속 좀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거 관전포인트로 봐야 돼요?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이제 밀리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근데 아마 민주당도 그 사이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야당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뭐 소위 대표가 뭐 단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뭐랄까 호흡 조절을 한 것 같긴 한데 2말 3초를 못을 박은 거 봐서는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걸 상당히 원한다는 걸 첫 번째로 잘 알고 있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기사 중에 재미있게 본 게 국내에 장기간 투자했던 소위 그 페더레이트 헤르메스라는 그 대형 은행 그러니까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장기간 그 소위 이제 비판을 해왔던 그 펀드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 삼성전자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유, 거의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대형 IT주고 AI주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제일 많이 들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영향을 줬나요? 근데 거기에 네. 마지막 빌미에 그래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나머지들의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소위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높아서 소위 주가 누르는 거 상속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소위 상승의 PBR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거기 말미에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 이거 이소영 의원발 이것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소위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마지막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소위 상속과 관련돼서 강제로 물려졌던 뭐 애초에 적정 가치에 비해서 이것도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이제 법적으로도 뭔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저 PBR 종목들에 대해서 대신에 자산이 좋아야 됩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뭐 토지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영업 자산이 좋다거나 투자 자산이 괜찮다거나 그런 종목들 중에 저 PBR 종목들 꽤 많습니다. 네. 그들 종목을 사실은 길목 지키기만 잘하셔도 상당한 우리가 이미 앞서 봤듯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마다 주가 레벨업 됐던 것들처럼 그들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네이밍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네. 네, 뭔가 계속 부당하게 하는 것들은 좀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좋은 시장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야 될 테니까요. 자, 오늘 좋은 분석해 주신 분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이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회담은 미 국무부 청사에서 오후 2시 시작됐으며 양측은 취재진 앞에서 악수와 사진 촬영만 진행한 뒤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관세 인상 방침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에 조속한 이행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실무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4일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한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요즘 SNS에서 과자산 만드는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바로 이마트에서 진행 중인 과자 무한 골라 담기 행사가 화제를 모으면서 챌린지의 장이 열렸습니다. 무려 8년 만에 돌아온 이 행사는 25,000원을 내면 정해진 박스 안에 과자를 담을 수 있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행사인데요. 현장 분위기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어떤 과자를 먹을지보단 어떻게 쌓고 묶을지 계산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요. 박스를 들고 계산대로 이동할 때는 주변에서 박수가 나올 정도로 하나의 미션을 수행한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SNS를 타고 더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80개는 기본이고 100개를 넘겼다, 130개도 도전해보겠다. 이러한 인증 영상이 릴스와 쇼츠를 통해 퍼지면서 이 행사는 얼마나 싸게 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담아냈느냐가 이런 겨루는 챌린지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또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SNS에는 과자 많이 담기 꿀팁 영상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과자를 많이 소비하려는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단 제한된 조건 안에서 최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공유하려는 심리가 소비를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과자를 즐기지 않는데도 승부욕 때문에 참여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건데요. 이마트 입장에서는 소비 심리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과 가격 경쟁을 하기보단 직접 와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예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고요. 또 그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짧은 행사 하나가 조기 품절과 바이럴, 일정 혼선, 리셀 거래까지 만들어내면서 오프라인 유통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됐습니다. 지금 이 과자 담기 열풍은 이마트가 더 이상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마트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이마트는 최근 신세계 푸드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66%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상장 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목표 물량에는 못 미쳤지만 추가 공개 매수 없이도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공개 매수가 이 기업 가치 대비 지적도 나왔지만 주가 흐름을 보면 이 이슈 하나로 방향이 결정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이마트 본업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오프라인 사업의 체질 개선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판관비 절감과 통합 매입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이번처럼 체험형 이벤트를 통한 집객 효과가 이어지면서 오프라인 경쟁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분도 살펴보시면요. 주마켓이 연결 실적에서 제외되면서 손실 부담이 크게 줄었고 또 스탑컴 이용자 수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이전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신규 멤버십 론칭까지 예정돼 있어 비용 구조와 수익성 모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이마트 주가는 과자 담기 행사 같은 단기 이벤트보단 오프라인은 다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지 온라인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이마트의 과자 담기 행사, 과자를 평소에 많이 먹지 않는 저에게도 경쟁 심리를 부추겨서 이마트를 오랜만에 방문하고 싶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트렌드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선례로 남으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흥미롭고 재밌는 행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신기하고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요즘에 그 당근이 뭔가 트렌드의 어떤 집합체 플랫폼 같아요. 그렇죠. 경찰과 도둑도 뭐 거기서 막 하면서 그러고 어제 과자도 저기서 당근에서 뭐 판다고 뭐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게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먹으려고 산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과시효과 뭐 그런 것 때문에 샀는데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당근에다가 되팔기를 하는 건가요? 네, 어쨌든 뭐 저런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걸 가지고 또 SNS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창출해서 그렇죠. 또 요즘에 조회수가 또 바로 저게 아닙니까? 돈이랑 권력이기 때문에 참 요즘에는 참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처럼 고리타분하게 그렇죠. 뭐 저런 이슈만 하나 잘 잡아서 어떻게 뭐 틱톡 스타나 이렇게만 돼도 인생이 성공하고 이러니까요. 그죠. 젊은 분들은 다양하게 한번 저 옛날처럼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가라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렇죠. 다채로운 길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그냥 저희 뭐 교과서만 읽고 뭐 이런다고 뭐 그래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저 다양하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쁜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요즘에 하도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젊은이들이 자꾸 저기 동남아시아 가서 한탕 해보겠다고 해서 또 막 모자이크 처리돼서 막 끌려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오늘 굉장히 지금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장 초반에 안 좋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빨간불을 더욱더 강하게 켜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장 초반부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왔는데 19위의 한국전력과 함께 지금 사실 20위 안에서 고려해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많이 오르는 세 종목이거든요.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이 이렇게 한 팀이 되다니 정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참 떠들었죠, 그때. 한국전력이 이런 종목이 아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전력 뭐 재미도 없는 거 누가 저거 다룹니까? 맨날 가끔 한국전력 다루면은 채널 돌렸을걸요, 옛날에? 그렇죠? 한국전력하고 뭐 무슨 배당주 얘기하면 이거 뭐 저런 거라고 있어 이러면서 섹시한 종목을 해야지 했는데 한국전력이 갑자기 섹시해져가지고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그렇죠? 한국전력 배구팀인가 그것도 있었고 그런데 한국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 고정관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맨날 집에 날라오는 고지서의 그 굉장히 그 로고랑 이런 것도 되게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그 바뀌지도 않고 그게. 물론 뭐 고지서를 막 예쁘게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보낼 수는 없지만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그 적십자 회비 무슨 뭐 그거랑 고지서 항상 꽂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약간 탈피가 되고 있다. 주가도 30년 만에 박스권을 뚫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이 이제 방어주여서 유틸리티주라고 원래 시장이 빠질 때 잠깐 오르면서 이제 방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식과 같이 가는 이런 생소한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어쨌든 원팀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원자력 르네상스를 이끌어가는 이 양대 축이 됐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좋은 모습인데요. 기아랑 10위 다툼을 하고 있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10만 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다 빨갛네요. 네이버만 또 네이버는 왜 이럽니까? 네이버가 원래 지금 한국전력이 옛날에 네이버가 된 것 같네요, 지금. 원래 한국전력이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네이버가 왜 저렇게 됐죠? 자, 네이버 응원합니다. 1980년도에 한국중공업으로 변경되었다가 2001년도에 두산그룹에 인수되어서 2022년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상호가 변경됐군요. 그렇죠? 두산중공업이었죠? 이거 두산중공업.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거 바꿀 때만 해도 솔직히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저 뭐 영어로만 이름 바꾼다고 뭐 내용도 안 바뀌는데 되겠어? 근데 또 착각이었어. 저도 또 두산 이름 바꾼 것도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발전 설비, 담수 설비, 주단 조품, 건설 기계, 연료 전지 이렇게 있었고 두산 밥캐, 두산 퓨얼셀도 종속 회사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자력 복합화력, 해상풍력 발전 설비 다 있네요. 결국에는 원자력, 해상풍력 이렇게 같이 되니까 이게 양수겸장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거 두 개 갖고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풍력이 좋니 원자력이 좋니 그거 결국에는 지금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같이 하지 않으면 지금 그렇죠. 데이터 센터발 이 에너지 대란 그다음에 노후화된 거에서 지금 전력의 공급이 믹스 안 하면은 힘들다는 게 다들 그렇죠.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워낙에 싸우다 보니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 어떻게 됐냐? 두 개 다 하다가 두 개가 다 흥하게 됐다.
그쵸? 두 개가 다 흥하게 되는. 아, 이것도 참 해안이랄까 아니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는 너무 잘 됐네요. 그죠? 해상풍력으로 했다가 원자력을 좀 누르고 있었는데 원자력이 살아나 버리니 이게 두 개 다 살아나는. 아, 기가 막힙니다. 일단 스토리가. 3분기에 매출액이 4.8% 증가, 영업이익은 29.6% 감소, 당기순이익은 94.7% 감소. 근데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네요. 그렇죠? 두산바켓이 안정적 판매, 농업조경산업 진출, 매출이 증가했다. 두산바켓 뭐 미국에서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지금 그 코로나 때 워낙에 그 집에서 조그맣게 농사 짓고 이런 거 때문에 미국의 디어라는 회사랑 밥캣이라는 회사가 잘 됐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끝나고도 그렇죠. 이게 취미로 하비 파머라고 하죠. 취미로 시작했는데 그 굳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때 취미로 동물 키우고 취미로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도 키우다 보니까 2년 내가 반려동물을 2년 키우고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계속 쭉 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장기 성장으로 가버렸어요. 그 케이스가. 그 디어랑 밥캣 주가 보면 두산밥캣은 우리나라 회사 됐고 이제 디어 같은 것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가고 있거든요. 캐터필러랑은 또 틀려. 캐터필러는 완전 건설기계 쪽이고 디어랑 밥캣은 약간 이제 이런 소규모 그 농기계도 같이 섞여 있는 건설기계 쪽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장을 갖고 가고 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고평가 손실 환입 축소, 일회성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제한적이었다. 저것 때문에 그랬군요. 두산 퓨얼셀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됐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 협의 중. 자, 여기서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는 시장에서 한국전력이 더 이상 방어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아까 보듯이 네이버가 지금 방어주가 돼버렸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는 오늘이 뭐가 있었죠? 아, 예, 그렇죠. 11만 1,000원, 11만 1,000원이면은 지금 지금 이제 1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95,900원, 그렇죠. 1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11만 1,000원.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건데 NA투자증권은 뭐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진 않았고 8% 정도? 좀 짜네요. 그렇죠? 8% 정도 짜게 올렸네 일단. 자,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가 한국전력의 미국 진출에 따른 수주액. 아, 여기도 또 한국전력이 결려있군요. 그러니까 한국전력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의 끈이 묶인 어차피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같은 SMR 프로젝트. 아, 저것도 있죠. 그렇죠? 소규모 원전도 있고 장기화되는 가스터빈의 공급 부족. 아, 저것도 걸려 있군요. 지금 GE 버노바라는 그 미국에서 업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걔네가 가스터빈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건데 여기도 가스터빈이 또 걸려 있군요. 자, 팀 코리아의 기자재 수주 단가 30% 인상. 팀 코리아로 묶였네요.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AP1000의 미국 프로젝트 업무 확대. 아, 이거 가지고 계속 타클 거는 그거죠, 그거. 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갖고 있다면서 미국 프로젝트 업무 확대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역시 상향했다. 자, 좀 짜게 올렸는데 아마 11만 원 근접을 다시 해버리면은 아마 지금 계속 투자 의견 매수 유지를 한다면 또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NA투자증권이 어떻게 하나 10만 원 넘어서서 봅시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매도벽 부수자 짜증난다. 그러니까 지금 NH투자증권이 11만 원 했는데 그 전에 도달해야 될 게 10만 원이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슨 전고점이니 무슨 전에 뭐 갭의 하락갭의 저항 이게 없어도 그냥 이 마디 지수 대 자체만으로의 심리적 저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9만 원대라 10만 원이 위에 있어가지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5자리에서 6자리로 넘어서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부수고 싶으니까 저런 주먹 이미지도 올리고 하시는 거고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10만 원 벽이 이제 호가창을 막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를 하시니까 호가창에 이제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엄청 두툼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거기가. 지금 막 매수를 하네. 그 호가창 아시죠? 빨간색으로 막 매수를 하는데 매도에서 막 또 엄청 누르고 10만 원에는 엄청 이렇게 두껍게 깔려 있죠. 수량이. 그래서 안 뚫리는 거예요. 답답한 게. 그 확 뚫려서 막 정말 그 콜라 마시는 것처럼 터져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좀 힘들어요, 그게. 지금 오늘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은 일단 도달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많이 붙고 있네요.
자, 그래서 벽 부셔버려. 나도 산다 부셔버려. 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뚫어라 10층이다. 오 뚫린다 뚫려. 뻥 뚫고 10만 가자. 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열의 여덟이 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 됩니다. 진짜. 제가 맨날 그 행위예술 하는 것도 아니 이게 심리가 말이죠. 수급으로 연결되면은 진짜 힘이 뭐예요. 요즘에 뉴스 보세요. 나오잖아요. 뭐 외국인이 3조 판 거를 뭐 개인이 6조를 뭐 분노에 매수를 했다. 개인 투자자의 힘이 세졌다니까요. 세진 것보다 뭉치니까 한 방향으로 뭉치니까 그래. 옛날에는 뭉치질 않아 가지고 숫자는 많은데 흩어지니까 죽었잖아요. 이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여기도. 근데 요즘에는 한 방향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무슨 케비노시 이슈니 이런 거 떨어도 개인 투자하고 엄청나게 매수를 올려버리잖아요, 지금. 되치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커뮤니티에서 막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게 수급으로 연결이 돼요, 요즘에는. 자, 그래서 이게 또 트리거가 돼서 10만 원을 돌파할지 지켜봅시다.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또 이슈가 또 큰 게 있죠. 어제는 또 이제 파두가 또 그쵸? 파두가 또 절벽에서 살아나면서 상한가 갔는데 오늘은 또 하림지주가 갑자기 이게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지? 지금 설날 앞두고 닭고기를 샀나? 근데 하림지주가 또 뭐에 연결되어 있었냐? 느닷없이 시멘트에 연결돼 있었어요, 이게. 자, 일단 하림지주가 하는 거는 곡물, 해운,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식품 제조, 유통, 판매. 해운 곡물이 있죠. 저거를 이 김은국 회장님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저 물류를 가지려고 저 해운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페노션하고 이쪽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물류랑 어떤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있고 양재동의 그 물류센터도 개발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은국 회장님은 병아리의 꿈에서 엄청나게 더 큰 공룡의 꿈을 꾸고 계시죠. 언젠간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매출액은 10.8% 증가, 영업이익 12.6% 증가, 당기순이익 65.9% 증가. 오, 올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운송 부분이 들어오면서 중국 철광석 보크사이트 석탄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지금. 아까 말했던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 저거를 정말 복합센터로 엄청나게 크게 올린다면은 고속터미널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이 또 있다는 거. AI 빅데이터 저 뭐 센터 만든대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저게 아니고요. 이슈가 뭐 붙었죠? 삼표 시멘트가 저기 붙어버렸네 또. 그쵸? 성수동에 여러분들 서울숲 지나가다 보면 항상 그 레미콘 공장 있었잖아요. 그게 옮겼어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는데 일단 나가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성수동이 더 이제 또 예뻐지는 지금 계기가 됐는데 그게 지하 8층에서 지상 59층 규모의 첨단 물류단지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단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삼표 시멘트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 삼표 시멘트가 하림지주랑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림지주가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을 통해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물류주고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요거랑 지금 엮여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비슷하게 고속터미널하고 천일고속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이제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요. 자, 하림지주 40주 판매해서 43.8%의 수익으로 22만 원 버셔서 명절 기름값 벌고 갑니다. 그렇죠? 뭐 명절 기름값 저 정도로 뭐 좀 내려갈 수 있겠죠. 자, 나 깜빡이 좀 켜고 올라. 관심주를 정찰 보내놨더니 상치냐. 그렇죠? 관심주 몇 주 사버렸는데 상처 버려서 좀 아쉽나 봐요. 팔면 항상 쏘제. 다음은 올 쏘게야지. 또 인간지표. 그렇죠? 내가 팔면은 항상 오른다. 자, 내일은 3표처럼 점상 기대해봐도 됩니까? 지금 상한가 가신 분들 다들 기대하시는 게 이거죠. 그냥 좀 시원하게 점상 가서 팔고 사고 고민 안 하게. 그쵸? 제일 좋잖아요. 다음날 그냥 점상 가버려서 그냥 다른 사람 못 사고 나는 그냥 수익이 이미 30% 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봤는데 오늘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워낙에 팬레타처럼 소중하게 만드셔서 소개시켜드린 거고 오늘은 제가 만들었는데 귀엽죠? 자, 주린이의 모습이고요. 몰라요. 주린이가 나이 든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죠? 60대가 돼서 처음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주린이의 이미지는 이제 20대 이제 여자 젊은 분께서 처음 이제 하셨는데 수익이 딱 나셔서 처음 수익 난 걸로 먹는 치킨의 맛.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주린이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린이가 요 하림지주가 닭을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또 치킨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좀 제가 장면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처음 내셔가지고 치킨이든 뭐든 사 먹었을 때 그 맛.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아까 명절 기름값 벌었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맛으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린이에 빙의해가지고 저도 오늘 한번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린이 치킨값 너무 맛있다.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이 써냈습니다. 5,35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어제에 이어 추가적인 강세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5,200선에서 조금 약세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금 올려내면서 코스피 연일 강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오늘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20분가량, 2시간 20분가량 지났는데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5,3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5,356포인트까지 올랐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고점 부근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4%가량 오르면서 1,152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양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미증시의 사풍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이 가운데 코스피 200이 0.77%가량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를 조금씩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지만요.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460억가량 팔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매수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7,5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가파른데요. 기관이 6,2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다시 이끌어줬고요. 3거래일 만에 5,300선까지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는데요. 개인은 600억가량, 외국인은 3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이 1,200억가량 담아내면서 오늘 양시장에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조금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개장 직후부터 1원가량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449원 지나가면서 1,450원대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국의 원전 건설을 투자 프로젝트 안건으로 제안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러트링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투자 프로젝트로 제안했다는 건데요. 마스가나 알래스카 LNG 개발 등보다 원전 건설 투자를 최우선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원전 확대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국내 주식 투자에서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팀 코리아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은 미국은 자국 내 원전 가치사슬 전반이 붕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원전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팀 코리아의 미국 원전 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는데요. 또 상반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마무리된다면 수혜 지역은 미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2050년까지
한미 동반 진출 가능 시장 규모는 약 7천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신고가를 지나갈 법했는데요. 98,100원이 20일에 기록한 신고가였죠. 오늘 5%가량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5%가량 오르면서 95,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98,200원을 경신할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한전산업 주가도 24% 넘게 튀어오르면서 16,66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9시 30분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상한가를 내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13.4%가량 튀어오르면서 15만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미국 법인과 총 5기가와트시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 제품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 배터리인데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되며 한화큐셀의 미국 내 전력망 ESS 프로젝트에 공급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미시간주에서,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은 조지아주에서 각각 생산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은 미국 내 구축한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을 연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사의 이번 계약은 지난 2024년 발표한 총 4.8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프로젝트 계약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성과인데요. 배터리부터 태양광 모듈까지 프로젝트 전반이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이뤄짐에 따라 관세 부담과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게 됐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2.43%가량, 2%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 넘어줬고요. 40만 1,000원 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11%가량 급등하면서 31,3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약세에도 장중 5,300선 재회복에 성공한 데 이어 사상 최고치까지 새로이 써냈습니다. 앞서 뉴욕장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공개 이후 AI 모델이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하락했는데요. 이와 함께 AMD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하락, 기술주에 대한 우려는 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AMD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높아진 눈높이 속에 시간 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국내 반도체주들의 차익 실현 요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에 어제 각각 11%, 9% 넘게 상승 마감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투톱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고요. 반도체 소부장까지 상승으로 전환 후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이 꽤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장 초반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빠르게 회복, 0.3%가량 약세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16만 6,9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관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 3%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76%가량 하락으로 지금 조금씩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장중에 90만 원 선 재회복에 성공하기도 한 SK하이닉스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상승세가 가파르게 붙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2% 넘게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20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5%대 강세 탄력 붙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제주 반도체도 8% 넘게 급등 중입니다. 4만 4,6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새로이 써내고 있습니다. 5,350포인트까지 재회복에 성공했는데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인텔 라부탄 CEO는 2028년까지 반도체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세워봐야 할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하고 오늘 시장도 역시나 강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변동성을 줬던 요소들 좀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월요일에 충격을 딛고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 서사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그 월요일 날 좀 이렇게 블랙 먼데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천이 넘어가니까 그날 이제 장 중에 이제 5천세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야 역시 국장은 안 돼. 5천 뭐 역시 그 고점 아니었어? 이런 어떤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렸고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한 주 정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의외로 막 하루 만에 갑자기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 1위 기업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고 SK하이닉스 올라가면서 어저께 이제 5천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떨어진 거는 이따까지 말씀을 뭐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그 마이크론이 떨어지면서 우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마이크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일종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고 마이크론이 떨어지면 우리가 반도체 투탑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탑에 대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종목도 약간 힘을 잃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스피 5천이 되니까 계좌를 만들었다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까지 왜 안 만들고 계셨나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건 코스피 5천이 되니까 그때 서야지 정말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이 좀 많이 생기시면서 그 계좌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5천이 되니까 월요일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아 역시 아니었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까 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그 월요일날 5천이 왜 떨어졌는지 5천에서 왜 많이 떨어졌는지 갖다가 복기를 해보면은 이후에도 주식시장 언제나 변동이 있거든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흐름인지 내려가는 흐름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기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왜 주식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좌 트고 들어오고 이러면은 고점이다 예전엔 이랬는데 예, 이제는 예. 아닌 거잖아요. 예, 예. 막 이런 인식이 또 많이 생겼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예. 고점을 우려하시는 분의 심리 그리고 최근 주가 상승한 그 강력한 배경 이런 부분 좀부터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날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고 동시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25년 1월 달에 코스피가 얼마였느냐? 2,500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1월보다 2월에도 올라가긴 했지만 2,500이었던 코스피가 종목이 100% 오른 것도 쉽지 않은데 지수가 사실 100% 올랐거든요. 5천이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올랐는지도 한번 복귀해 보면 다 알지라도 복귀를 해서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나중에 비슷한 어떤 충격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졌을 때 아, 나는 여기서 더 매수를 할 거냐? 내가 잉여 자금, 잔여 자금을 더 투자할 것이냐, 홀드할 것이냐, 아니면은 떨어지니까 또 주위에서 아, 그것 봐, 역시 국장은 안 돼. 이런 조롱과 자조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날 떨어진 걸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월요일날 떨어진 거는 그 전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과 은의 선물이 폭락을 했습니다. 일일 되게 30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고. 예, 은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37% 떨어지면서 폭락을 했어요. 그 폭락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야 금과 은이 폭락한 거랑 주식시장 무슨 관계 있냐라는 어떤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배운 사실이 뭐냐면 어떤 자산 시장이 하나의 묶음인데 이게 하나의 풍선이죠. 그래서 한쪽을 갖다 누르면 다른 쪽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한쪽이 만약에 꺼지게 되면 다른 쪽도 사실은 올라갔던 종목이 올라갔던 부분이 꺼질 수밖에 없는 이런 풍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배운 것인데 예컨대 작년에 이제 작년 8월 달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네네. 하이닉스가 그달도 제가 기억하는 12% 이상 떨었어요. 시총 2위 기업이 하루 만에 12% 떨어졌는데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싼 엔화를 빌려서 미국이나 다른 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인데 일본에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그 싼 어떤 N을 갖다 다시 본국으로 일본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였거든요. 그럼 사실은 주식시장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산시장 하나의 묶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날 작년 7월에 저희 주식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 선물이 떨어지니까 은에다 투자했던 대부분의 기관들이 어디다 투자했냐? 주식시장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에다 투자했던 분들이 너무나 급등을 했는데 이걸 갖다 욕심을 갖다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지면서 마진콜이 걸렸습니다. 마진콜이라는 건 이제 추가로 선물이니까요. 추가로 너네가 증거금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강제 매매를 할 거야. 이게 반대 매매죠. 반대 매매를 청산하면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그 손해가 깊어지니까 당연히 마진콜의 위협을 닥친 이제 기관들은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자산을 넣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자산의 그 투자 방법은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금요일 날 은의 선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디서 넣을 것이냐? 당연히 지난 1년간, 그래도 올해 1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스피예요. 그럼 코스피를 갖다 오르게 만들었던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두 종목이 지난 1년간에 엄청난 이제 폭등세를 이뤘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년도 YTD가 260% 엄청난 수준입니다. 시총 이익기업이 260% 올랐고 삼성전자 역시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은 선물에 금에 마진콜이 걸리니까 당연히 이들 종목을 갖다 매도를 해서 빼서, 왜냐면 여기서는 차익이 나니까 빼서 금과 은 선물에 집어넣는 이런 어떤 문제가 월요일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5,300까지 갔다가 갑자기 장중에 5,000이 무너졌던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불미스럽게 올해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는데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발생하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에 떨어진 건 그것 때문인 거지 결국 본질은 아니지 않느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기업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화요일 날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됐다라고 이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금과 은의 상승폭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러다가 네. 하루에 낙폭이 30만의 최대여서 굉장히 걱정하셨던 분들 많은데, 그리고 일련의 흐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픽하면서 그런 또 리스크도 부각이 됐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첩이 되면서 폭증이 됐는데, 그러니까 케빈 워시를 갖다가 지목을 했는데, 케빈 워시는 이제 그 페드의 이제 35살의 페드 최연소 이사를 갖다가 끊었던 분입니다. 그때가 이제 벤 버냉키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케빈 워시가 페드 이사를 할 때 많이 주목을 받았죠. 오, 저렇게 어린 친구가 중요한 자리를 했구나. 그 정도로 총망받고 총명한 친구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케빈 워시가 치렀던 중요한 사고가 2008년도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지면서 그때 뉴욕에서 해외 화면을 보면은 유수의 금융사들이 문을 닫고 쫓겨난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들고 이제 나가는 장면들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이런 걸 겪으면서 케빈 워시의 지론은 뭐냐면, 페드가 가급적이면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당시 벤 버냉키는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니까 양적 완화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를 다 수습하게 됐는데, 케빈 워시의 지론은, 케빈 워시가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에다 발언한 것은 페드의 양적 완화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지목했으니까, 차기 페드 의장을 지목을 했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물고 나간 게 아니냐. 케빈 워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드의 개입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우리나라가 아까 말한 금선물, 은선물에 대한 마진콜, 그다음에 케빈 워시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한편의 단적인 사실인 거고, 케빈 워시에 대한 인식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케빈 워시가 당시에 구두상으로는 이제 그 양적 완화를 반대했어요. 그러면 실제 투표를 할 때 정책을 갖다 투표를 갖다 결정해야 되는데 실제 반대했느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케빈 워시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케빈 워시가 작년에 월스트저널에 이제 기고문을 보면은 뭐라고 기고했느냐? AI를 말미암아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만약에 6%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3% 정도 낮추는 효과가 AI 때 발생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AI라는 이 시대의 흐름에서 케빈 워시는 적극적으로 AI를 갖다 좋아하고 AI에 필요한 정책을 갖다가 실현할 뿐입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친 트럼프 검사가 파월 의장을 기소까지 했어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갈등의 이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일회적인 거고 더 이상 없어. 제발 부탁인데 지금 제발 금리를 내려라. 근데 파월 의장은 걱정이죠. 아니 막상 대통령 말을 듣고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돼서라면 누구 책임입니까? 파월 의장이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후보 중에 있었는데 케빈 워시 낙점했다. 그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럼 낙점하면서 당연히 물어봤겠죠. 내가 당신을
차기 의장으로 앉힌다면 당신은 금리를 인하하겠지? 뭐 케빈 워시가 당연히 인하한다고 얘기했죠. 거기서 인하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에 더 비중이 높은 인사인 거지 금리 인상을 하거나 홀드할 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오늘 이제 폴 크루그만 그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죠. 이분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그 총평을 날렸는데 케빈 워시는 자기의 어떤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민주당 정권이면 민주당 빗대서 공화당 정권이면 공화당이 붙어서 사는 정치적 인물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 버넌키 시절에 자기가 구두로는 QE에 반대한다 해놓고선 정작 찬성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잘 보였으니까 의장 낙점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페드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논외를 치고 그 좋으냐 나쁘냐 논외를 치고 적어도 우리의 단기적인 관심사인 금리 인하에 케빈 워시가 동조할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동조할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케빈 워시로 말미암은 악재는 사실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럼 대표님, 그런 악재가 줄어들면 당분간 상승세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상승 유지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코스피 5천을 만든 것은 투탑이 이제 반도체가 너무나 좋아요. 이건 누구의 어떤 역할도 아니고 그냥 사실 누가 잘해서도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그 AI 때문에 반도체가 그 올라간 것이고 심지어 삼성전자 HBM 실패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올라간 것이 무엇이냐? 통상의 디램, 컨벤셔널 디램, 레가시 디램의 그 가격이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격이 4배에서 올라갔어요. 올해 1월 달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HBM은 없지만 볼륨으로는 대규모 생산하는 규모로 치면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앉아서 엄청난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는 비판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말미암아서 HBM 개발을 갖다 등한히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등한했다가는 다음에 또 한 번 HBM 중요한 모멘텀 나왔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작년에 2배가 오른 것이고 올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50% 올랐죠. 이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5천이 됐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였던 코스피가 5천이 고점이냐고 봤을 때 두 기업이 사실 고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두 기업이 고점에서 내려와야 된다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디램 익스체인지 사이트에 가면은 스팟 가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는 다르게 홀드뿐만 내려가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두 기업이 주가나 매출이 내려가는 전조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5천이 피크아웃이 아니고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못 사서 아쉽고 밉고 이런 감정을 갖다가 사기시고 이성적으로 내가 지난 세월 코스피나 주식 투자 안 하셨던 것은 사기시고 그다음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또 기조가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주식시장을 일단 붕업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조가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부동산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부동산 강경 리버드 정책이 나오는데 그럼 결국 부동산에 또 엄청난 자금이 여전히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보다도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코스피의 상승은 당연하다. 이런 관점도 동시에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반도체의 변수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은 있나요? 예. 예. 이 변수가 있다면 결국은 아까는 초과 수요가 사그라질 것이냐라는 문제인 건데 그다음에 초과 공급이 수요를 갖다 맞출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디램을 메모리 반도체 이건 3사가 추가로 증설을 했을 때 증설 있고 증산이 있습니다. 증산이라는 거는 현에 한정된 라인에서 더 많이 뽑아내는 것이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한 층에 공장을 쭉 깔았잖아요. 그 위에도 공장을 깔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곳에서 지금이라도 아니 어쩌면 벌써 반도체가 너무나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2층에다 하나 더 지으면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진다. 이런 증산도 가능하고 증설도 가능하다. 그래서 증설은 한 28년, 29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반도체 가격에 떨어진다. 이러면 사실 옛날 같은 치킨 게임 벌어지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범용 반도체에서는 예를 들면 13나노, 10나노까지는 괜찮으니까 그곳에 그 중국 기업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향을 별로 안 끼치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한편에서는 중국 기업이 얼마나 많이 증설을 하고 있지라고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마이크론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인텔은 원래 파운드리 기업이고 인텔은 다 아시다시피 CPU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 인텔이 몇십 년 만에 소프트웨어과 손잡고 야 지금 물 들어오고 있잖아. 반도체 DRAM 부족한데 뭐 하는 거야? DRAM을 갖다 생산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마이크론이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월가 이럴 때마다 월가를 보면 잠깐 어처구니 없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뒤처진 이유가 HBM 뒤처진 이유가 뭐냐면 19년도에 HBM 팀을 해체시키고 나서 6개월 내지 최소 1년 정도 HBM 개발에서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따라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텔이 CPU로 대가인 거지 DRAM에 있어서는 30년 정도, 20년 정도 개발을 안 했어요. 이런 게 갑자기 뛰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경쟁자가 된다? 이게 월가의 착각인데 이 정도 착각을 월가 했다는 자체가 가끔 가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지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주가 상승이고 수익률 상승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걸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20%는 언제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예상치 못한 선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주식이 폭락할지 알았겠어요? 몰랐죠. 근데 그럴 때 떨어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 20%를 부었는데 떨어지기 이전만큼 가격이 오르면 다시 20%의 주식만큼 빼시면 20%만 갖고도 올 1년 동안 100%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언제나 주식시장은 내가 또한 되는 업종, 반도체 되는 업종에 뛰어드셔야지 안 되는 업종, 여기다 열심히 뛰어들어서 그 업종에서 열심히 서치하신 것은 약간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런 업종, 되는 업종을 갖다 찾으신 다음에 AI를 찾으신 다음에 투자하신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강한 시장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조호진 탁교연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화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고 또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어제 강하게 튀어올랐던 만큼 오늘은 조정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죠. 하지만 오늘 오히려 코스피 지수, 미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뜨거운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JP모건에서는 코스피의 목표치를 5,000에서 6,000으로 올려잡았고요. 또 강세장일 경우에는 7,500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반도체주 다소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반도체 투톱의 상승률이 워낙 높기도 했고 또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조정을 받다 보니 우리 국내 증시도 일부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HBM4 공급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2월 중으로 최종 품질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테스트 결과와 무관하게 이 공급부터 해달라고 요구한 점이 알려지면서 오늘 삼성전자 장이 진행될수록 낙폭을 점점 줄여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은 자동차주가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반도체 투톱이 강하게 튀어올랐는데 현대차 같은 기업, 현대차, 기아도 물론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이 반도체주에 비해서는 그 상승 탄력이 더뎠습니다. 오늘은 순환매가 자동차주에 돌면서 오늘 자동차주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연초부터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온 점도 오늘의 상승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원전주가 프리마켓에서부터 일제히 줄 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찾아간 자리에서 미국이 대한민국 측에 미국 땅에 원전을 짓는 이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언급을 소화하면서 오늘 원전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전력설비 진영도 계속해서 맑음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전력기기 빅3가 유례 없는 호황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3사의 합산 수주 잔고가 최근 27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전력설비 진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된 모습이고요. 스페이스X 진영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강세 이어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IPO 전에 이 XAI 합병을 공식화하면서 오늘도 이 관련주가 오늘 뜨거운 시세를 내고 있고요. 은행주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 발표가 대거 포진돼 있죠. 그 가운데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은행주도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오늘 흥국증권에서 목표가 23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는 게 그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국내 증권사 여러 곳에서 목표가를 일제히 줄 상향했는데요. ESS와 회로박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게 공통적인 코멘트였습니다. 오늘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가의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며 목표가도 상향했지만요. 하지만 오늘 KB증권에서는 장기 성장 동력이 불분명하다며 투자 의견 중립 제시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장 안에 있는 특징주들 살펴보실 텐데요. 두 기업 모두 ESS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큐셀과 1조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서진시스템은 이 서진시스템의 미국 자회사가 국내 대형 배터리사와 1조 9천억 원대 ESS 공급 계약을 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APR 실적 살펴보실 텐데요. APR 오늘 매출 1조 5천억 원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내 주가는 하락 전환하며 주가는 비를 맞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니슨 육상풍력 PPA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이상 2월 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